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업 방식이 기존하고 좀 달라서 아마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런 방식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로봇 코딩 방과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이다 보니 조금 더 디지털 교과서도 한다고 해서 디지털 투투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해서 이번에 요 대학원을 진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네.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마 더 솔직한 표현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실제 그 일을 하시는 업무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전혀 그 앞으로 하시는 일에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거시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을 벗어난 좀 글로벌 환경에서 그 이런 이러닝이라든지 에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선생님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좀 읽어가면서 어, 하나씩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아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제가 다시 제 의견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그러면 뭐 화면 공유를 공유를 할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는 화면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3장으로 분산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요약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네 가지로 이렇게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학습 환경의 변화. 학습은 더 이상 전통적인 교실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이 가능해졌다. 특히 e-러닝과 온라인 교육의 확산으로 많은 학생들과 기업들이 원격 학습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기반 학습의 중요성. 분산 학습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기술 지원 학습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이해하고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학생 성공법은 학습의 증거 기반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세 한번 끊어서 번째, 갈게요. 네네. 선생님,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갈게요. 이게 네.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분산학습이라는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한번 설명을 좀 같이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환경이 변화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환경 변화는 아마 첫 번째 장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우선은 그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통신 환경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그 이러닝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 확산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 2장에서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북산학습이라는 게 좀 용어적으로는 좀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그 이러닝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학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에듀텍이라든지 이러닝을 대표하는 어떤 학습 방식을 분산 학습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분산 학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기술 발전, 통신, 뭐 이런 ICT 환경들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앞서 충분히 1장, 2장에서 이야기가 됐던 내용인데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앞장에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증거 기반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혹시 선생님은? 그러니까 뭔가 이 기술과 학습이 연계가 되어 있는 과학적인 기반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시스템화되어 가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했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영어로 하면 네. evidence잖아요. 그러니까 evidence는 어디서 쓰느냐 하면 주로 사건, 사고들, 뭐 이런 거 우리가 범죄 수사할 때 증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학습에서 증거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학적인, 뭐 체계적인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포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학습자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도움이 됐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걸 증거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템 교육 같은 쪽 방과 학습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친구들이 여기 이해를 했을까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결과물을 본다든지 그 음. 과정을 보면서 예,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예. 만약에 이거를 디스턴트 러닝이라든지 이러닝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선생님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잖아요. 학생들의 실제로 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네, 이게 코딩을 제대로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디스턴트 러닝이라든지 이러닝 방식을 쓰면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간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걸 넣지 않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을 이게 한번 해보죠. 네, 어떤 네, 플랫폼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이러닝 과정을 설계를 할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론 교육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뭐 코딩 실습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어떤 과제 그런 환경에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과제도 제시를 하고 그 학생이 그 과제를 통해서 정말 어떤 실제적인 결과물을 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과정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제 남겠죠. 왜냐하면 이론 교육은 우리가 지금 출석 체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제출했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목표로 학습이라는 것을 전제로 목표하고 있는 건 이런 과정보다는 실제로 그 친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그 데이터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것이 실제로 이쪽 분산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데이터를 남겨야지 실제로 이게 학생들이 10명을 가르쳤는데 이 중에서 한 명, 한두 명 정도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어떤 친구들은 중간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같고 뭐 그중에 또 아주 특출한 한두 명의 친구는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면 데이터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른 어떤 도구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 중심의 기반,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이걸 가지고 학습의 효율성을 따지는 걸 정보 음, 기반 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이해가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게 조금 더 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미국의 모든 학생 성공법은 학습의 전거 기반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정부, 특히 이제 미국은 교육부가 없긴 하지만 주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마련할 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뜻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예산도 꽤 크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예산들이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교육부에 있는 교육 예산으로 다 이제 쓰이고 있죠. 근데 이 중에 뭐 어떤 거든 선생님 월급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뭐 학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AI 교과서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적인 이 분산 환경에 적합 분산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기반이 바로 증거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그런 예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정부 기반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평가가 된다는 거죠. 아, 이 예산이 잘 쓰였는지, 그러면 다음 해는 이 예산을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네. 3. 증거 구축의 도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연구 결과가 실무에 반영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들은 종종 적절한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인기 있는 이론을 상업적으로 채택해 복잡성을 더한다. 음, 4번 낙관적인 미래 전망. 학습 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배우는 방법 투와 같은 연구는 신경학적 과정과 평생 학습 등 새로운 학습 기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정책 비판자들과 관리자들도 증거 기반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더 많은 연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음, 그러므로 학습 기술의 발전과 증거 기반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정책 비판자와 교육자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최선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 여기서 더 이제, 읽을까요? 네네. 아니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증거 기반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대략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증거 기반이라는 것이 나오려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을 넣고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그냥 인풋과 아웃풋을 해석하는 어떤 이론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이론들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이제 기업들은 아, 이런 인풋을 넣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냐라는 가지고 기업들이 앱텍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도구를 개발한다는 거죠. 아마 지금 그 사용하고 계시는 그 혹시 코딩 도구가 뭐 어떤 게 있나요? 스크래치 같은 걸 쓰나요? 네, 아니면은 스크래치 기반의 블록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 코딩 같은 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 같은 게 일반적인 어떤 그 우리가 기존의 코드들이 하는 어떤 프롬프트 기반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 개발을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인터페이스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어떤 도구를 우리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한다고 했을 때 이걸 머릿속으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이제 기업들은 현재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분산학습에 관련돼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특정한 이론을 기반으로 이런 플랫폼을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어,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다, 교육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그 이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증거 기반이라는 것이 어쨌든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모든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그 정보 기반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제 보급을 하고 그 보급돼 있는 그 어떤 교육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이 자기네 도구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다양한 교육 이론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금 배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습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네. 아, 네. 교육 이론, 학습 이론의 진화 이렇게 읽을까요? 네. 아니면 교육 이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7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는 학습 이론의 진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이론은 인지과학과 함께 발전해 왔다. 초기 행동주의는 보상, 처벌, 반복을 통한 학습을 강조했으나 이후 인지주의는 마음과 인지 처리 과정을 학습 설계에 통합하려고 했다. 그 뒤를 이어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 내용은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요거 발전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 요거를 한번 좀 중요한 대목이라서 한 번만 리마인드를 한번 할게요. 혹시라도 뭐 다른 분들이 뭐 알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한번 할게요. 그 지난번에 그 보셨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단순한 어떤 도표인데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론적인 바탕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걸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학적인 어떤 이론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다녔거든요. 네,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는 저희도 이제 그런 몽둥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세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몽둥이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때로는 이게 때로는 이제 이게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스키너의 지실험처럼 어떤 상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들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이 몽둥이가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행동주의 이제 기반의 교육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 그러면은 아주 성공적인 뭐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세상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이 많아지고 좀 더 자율적인 우리나라로 보면 좀 더 민주화된 어떤 그런 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어떤 개인에 대한 존중감들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이 행동주의가 더 이상 교육에서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80년대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조금 궤를 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새로운 어떤 교육 체계가 뭐냐?
이제 인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인지주의는 우리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학습을 하는 어떤 방식하고 연계시켜서 만들어 온 체계적인 이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뇌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게 짧은 순간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학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통 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인지주의라는 건.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기억들을 장기로 어떻게 소환해서 효과적으로 소환할 수 있을 건가를 컴퓨터 체계의 이론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모리 있는 것들은 단기 기억이라고 보는 거고, 장기 기억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걸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단기 기억을 장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컴퓨터 프로세싱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내공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바로 인지주의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행동주의도 마찬가지고 인지주의는 이게 개별적인 어떤 학습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학습 수준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 구성주의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은 그 경험에 따라서 배우는 방식이 다르다. 이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깊이도 다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환경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구성주의이고, 근데 그것이 다시 분화가 되면서 뭐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진화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육 이론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실 것들을 한번 저 살펴보는 그런 방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공유 중지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메릴의 학습 원리 이론이 지금 현재 화면을 나왔습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총 뭘요? 화면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잘 안 아, 보여서. 크게요? 네, 예. 아, 됐을까요? 네네. 네. 메릴의 학습 원리가 5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제 중심 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 데모, 네 번째 애플리케이션, 다섯 번째 통합,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자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활성화는 이전 경험을 학습에 연계해 활성화한다. 세 번째 데모, 학습해야 할 내용을 시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애플리케이션, 학습자는 습득한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통합, 학습자는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통합하도록 유도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릴의 학습 원리라는 게 철저하게 구성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학습을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자의 성향, 참여,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일단 해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지식 전달을 하는 걸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내재화시키고 그걸 응용하고 실제로 자기 삶에 녹여야지 이것이 학습이 완성된 상태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맞는 말이 알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지금 이제 수능만 우리가 수능 체계에서만 이 학습을 본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얼마나 잘 외우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의 정도의 수준에만 그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내재화가 되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학습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결여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받고 있는 환경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상이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학습자들은 지금 여기에 맞는 메일의 학습 원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지 정말 의미 있는 어떤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디스턴트 런 그러니까 그 분산 학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산 학습이라는 걸 단순히 지식 전달의 어떤 도구, 예를 들면 컨텐츠를 내가 잘 만들어서 이 친구가 그냥 이 내용을 잘 습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표로 이것을 설계하면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 기반의 어떤 기반으로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주체들한테는 이것이 전혀 학습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지금 앞으로 설명이 되긴 하겠지만 미래의 학습 원리만 바라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정보 기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핵심적인 이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네. 3. 능동적 학습의 도전 과제. 능동적 학습은 효과적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치와 동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AP, 인터랙티브 협업, 능동적, 수동적, 플레임 워커를 개발했다. 이 음, 플레임 워커는 학습의 참여 수준에 따른 인지적 참여를 구분한다. 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네네. 잠깐만요. 여기서 좀 네, 끊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왜 네. 앞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학습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구성주의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말 실생활에 통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학습을 설계할 것인가? 우리가 분산학습 환경에서 그럼 학습을 어떻게 하면 이 지점까지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이 목표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할 때 이제 나온 이론이 지금 이제 ICAP이라고 하는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컨텐츠라든지 도구를 개발해야지 실제적인 어떤 학습 그 효과성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뭐 ICAP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인터랙티브고 이제 두 번째가 협업, 콜라보레이티브고 세 번째가 액티브 그리고 마지막에가 수동적, 패시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능동적인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수동적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수동적, 뭐 이렇게 기존적인 그런 것도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잘 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동적인 건 뭘까요? 학생 기본 입장에서 개념을 알아야겠는, 기본 그렇죠. 개념이나 이런 것들, 네네. 네네, 맞아요. 수동적.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 그 어쨌든 코딩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수업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바로 그냥 블록 코딩 개념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떤 그쵸. 예,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구성돼 있고 여기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에는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은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패시브 상태인 거예요. 고수동적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이고 이제 협업적이고 이제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그런 환경으로
하나씩 하나씩 도구들이 들어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성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는 뭘까요? 당연하게 어떤 내가 어떤 정답을 어떤 코딩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로 정답이라면 잘했다는 격려 같은 것도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해서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선생님이 현장에 있으면은 그거는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산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이러닝 환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컴퓨터가 알아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물이 노출됐을 때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업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의 협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생님하고 학습자 간의 협업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협업은 학습자들끼리의 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혼자서 코딩을 잘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딩은 특히나 GitHub 같은 우리가 뭐 조금 더 코드 만약 이 친구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 개발하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 학습자 간에 상호 작용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개념들도 같이 설계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능동적이라는 건 직접 참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코딩을 해서 자기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을 치라고 하시는 분과 동료들이 아이캡이라는 개념으로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여기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홈블로스의 7가지 원칙. 어, 1. 학습자의 사전 지식은 학습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지식 구조와 방식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학습자의 동기부여는 학습을 결정한다. 4. 학습자는 구성 요소 기술을 습득하고 통합해야 한다. 5. 목표 지향적 피드백이 학습을 향상시킨다. 6. 사회적, 정서적 맥락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7. 학생들은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 의미들은 아마 뭐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아마 개념적으로는 아마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철저하게 구성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마다 학습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경험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교실 수업보다는 분산학습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실 수업은 선생님이 지금 그 코딩 교육을 하는 그 환경, 스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환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몇 명 정도 보통 방과후 학습을 하나요? 15에서 20명 정도. 네. 네. 그 정도 되면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 친구들의 어떤 개별화 수준들을 판단하면서 가르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그쵸. 눈에 좀 띄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눈에 확 띄는데, 네. 중간쯤인 아이들은, 네, 네. 그때그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네. 네. 정확하게,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을 아는 건 조금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만나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환경에서 뭐 여기 이 자리에 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알게 된다 어려웠죠. 하더라도 20명 정도 되면 사실은 거의 개별적으로 코칭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전통적인 어떤 교실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학습 환경이라는 건 결국엔 컴퓨터 ICT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때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없다라는 건 치명적인 단점이겠지만 만약에 온라인으로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코딩 교육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일단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친구가 어, 그 어느 정도 아느냐를 전제로 학습이 어, 자동으로 설계가 될 수, 난이도 조정이 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인 어떤 학습 환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조건이 복잡해지죠. 그런 것들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전 지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의 동기부여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친구가 사전에 공부를 선행학습을 하고 왔는지 아니면 그 학습자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 있는 정말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뭐 여기 와 있는지 아니면은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그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형 같은 형식의 완벽한 어떤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계속 학습을 독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목표 지향적인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여기 온 이유에 맞춰서 이 친구한테 피드백을 따라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사회적 정서적인 맥락에 따라서 학습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에 맞춘 피드백을 계속 줄 수만 있다면 코딩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도 코딩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있는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뭔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 관점에서 내가 얼만큼 학습 효과가 생겼는지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고 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플랫폼 디자인할 때 보통 고민하는 영역이긴 한데 일부 혹은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항상 이런 내용들이 항상 반영이 돼 있죠. 뭐 자동화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 대시보드 설계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엠브로스가 이야기하는 7가지 원칙 중에 대부분 일부는 꼭 반영이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자기 조절 학습. 학습자가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은 스캐폴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네, 여섯 번째, 교수 잠깐만요. 설계 원칙. 네. 잠깐만요. 예. 스캐폴드가 혹시 뭔지 파악을 하셨어요? 스케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스케줄. 그러니까 뭐, 스케줄? 네.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학생에 맞게 그 단계에 맞게 어떤 스케줄을 짜주는 계획적인 걸 제공한다라는 네네네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예, 파악을 그것도 하나의 했습니다. 예가 될 수는 있는데 스캐폴드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거를 굳이 번역하면 음, 디딤돌 아니면 뭐 그 디딤돌 같은 걸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캐폴드라는 거는 학습자 스스로가 넘어가지 못할 때 약간 그 도움 닫기 해주는 그런 띵틀 넘어갈 때 도움 닫기 해주는 그런 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그 학습자가 그 어떤 학습의 어떤 장벽이 있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코딩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라든지 뭐 어떤 예능과 관련된 것들을 보통 할 때 어떤 단계에서 보통 학습자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딱 멈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적절하게 이제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면 그 지점을 뛰어넘어가는 뭐 그런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바로 스캐폴드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보통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다 책임진다기보다는 이 구성주의 개념에서는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을 이 스캐폴드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다 책임진다라는 건 처음부터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처음에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중간에 멈춰 있고 더 이상 진전을 못할 때 선생님이 좀 자극을 주고 개입을 해서 그 멈춰져 있는 그 상황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조절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교실 학습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그러면 분산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분산 학습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실 환경에서도 선생님 역할, 스캐폴딩을 해야 되지만 실제 그 분산 환경에서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스캐폴드 역할들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자기조율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교수 설계의 원칙.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한 수업 설계는 공간 학습, 문제 해결, 그래픽과 언어 설명의 통합, 자기 조절 학습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음. 일곱 여기서 번째, 이제 학습 잠깐만요. 시간과, 네, 이 부분도 교수 설계라는 표현이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교수 설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의 도입, 전개, 음. 마무리, 요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보통 이제 교수 설계라고 할 때 그 교수 설계는 어떨 때 주로 쓰냐면은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맡고 있는 강의 처음에 그 실러버스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어, 그 나름의 교수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실러버스라고 하는 형식에서 물론 이제 내용도 이제 넣겠지만 그 안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중간에 학습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해서 어, 그 참여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교수 설계라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교과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그걸 보통 교수 설계라고 하는데 분산 환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스템 교육과 관련돼서 어, 블록 코딩을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게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 안에는 학습자가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공을 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해서 그 안에 분산 환경에서 그 과정 운영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것을 교수 설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원칙이 여기서 나와 있는 공간 학습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 그래픽 언어, 설명의 통합, 자기 조절 학습. 자기 조절 학습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그래픽 언어 설명 통합이라는 건 인터페이스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인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바일 환경이라고 하면 세로를 기준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태블릿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가로 비중을 높여서 훨씬 더 시야각이 좋도록 뭐 수업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순간 교실 환경보다 훨씬 다난한 그 환경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교수 설계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곱 번째, 학습 시간과 처리
보아 관리. 아트 그레이스의 연구에서는 학습과 처리 보아를 줄이고 피드백과 심층 질문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주도하고 교사와 트레이너는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처리 부하를 줄이고 피드백과 신청 질문을 통해서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학습을 주도하고 교사와 트레이너는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학습 시간 자체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교실 수업 환경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뭐 1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1 시간 동안 분량에 맞춰서 보통 그 과정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학습 환경, 분산 학습 환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을 고려는 해야 되되,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 놓고 뭘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내용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고 1 시간 반 뭐 혹은 뭐 몇 시간 정도를 이렇게 찍어서 그대로 올려 놓는 건 사실상 그 분산 환경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의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업 설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인제 이런 수업 방식을 처음에 택했던 것도, 처음에는 제가 단순하게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냥 '올릴 까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하고의 학습 어떤 접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한 10분 정도 분량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약해 주신 이 내용들을 그냥 올려 놓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숙지가 가능하겠죠. 대충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충분히 고민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분산 환경에서는 그거는 그냥 일부인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학습자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느냐,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다음 단계의 질문들을 스스로 질문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혹은 그 질문을 교수자한테 던져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식들, 깊이 있는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환경에서는 질답을 하는 것들, 토론 수업과 같은 것들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그거는 이제 들어가 있진 않아요. 부담을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넣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지 분산 환경에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분산 환경에서 그럼 교사나 튜터, 여기는 트레이너라고 표현했는데 튜터나 교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저처럼 적절하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관점으로 피드백을 계속 직접 주고 학습자의 어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별적인 어떤 어 그 어떤 지도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업 설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안에서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들은 일부 팩터에 불과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 혹시 뭐 여기까지 혹시 관련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질문보다는 그냥 이해한 게 그러니까 항상 전통적인 학습법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교수님하고 이렇게 수업하면서 '아 맞다. 이거는 컴퓨터랑 이러닝 방식으로 수업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제 계속 이렇게 수업을 듣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자꾸만 그랬을 까먹게 돼요. 이 러닝 상태라는 상태를 자꾸 까먹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하는 거에 계속 이렇게 뭐 시스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제 머릿속이? 그래서 자꾸만 혼란이 한 번씩 '아 맞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선생님들이 경험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한 건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분산학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틀을 좀 깨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AI, 뭐 학습 플랫폼, 컨설팅 이 과목의 그 목표에 맞춰서 좀 다양한 관점의 학습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컸던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자극이 됐다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으로 처음에 그러면 넘어가 굉장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교육 기술 이론, 네, 요것도 지금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네, 요약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교육 기술과 학습 이론. 교육 음. 기술은 훈련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로 연구자들은 학습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에 대해 집중하며 새로운 교육 공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초기에 수업 매체를 이용한 연구는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견했지만 이는 행동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였다. 네, 두 지금 다시 번째, 이제 네, 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분산 학습을 적용하는 거는 큰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자극을 주고 뭐 체벌을 통해서 상벌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분산 환경에서 뭔가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지적 관점과 멀티미디어 학습. 1980년대부터 인지적 관점이 강화되면서 학습자의 개인차와 미디어 속성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리차드 메이어는 멀티미디어 학습에 관한 12가지 원칙을 제시했으며 이 원칙은 시각적 이미지와 내레이션 같은 다양한 정보 표현 모드를 조합해 학습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러한 네. 원칙들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적절히 제시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 주로 머물러 있는 그 그러니까 분산학습 체계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콘텐츠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지금 혹시 뭐 그 온라인 학습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학습할 때 보통 콘텐츠를 많이 인제 보죠. 영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관점에 보면 굉장히 비주얼하죠.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옵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그리고 뭐 목소리도 되게 뭐 성우 더빙 같은 걸 해 가지고 되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적인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또 넣어서 그냥 학습자가 가만히 있게 못 하겠죠. 뭐 어떤 방식이든지 버튼을 클릭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피드백을 계속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현재 그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인지적 관점 아까 이야기했었던 구성주의까지 넘어갔다기보다는 인지적 관점에서 멀티미디어 학습들이 주로 추구하던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물론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당연히 있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된 어떤 그 방식의 분산학습 이론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SAMR 모델. SAMR 모델은 기술을 이용한 학습의 변화를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대체, 기술이 기존 작업을 그대로 대체하는 수준. 증강, 기술이 기존 작업을 향상시키는 수준. 수정, 기술을 통해 작업을 재설계하는 수준.
재정의, 기술을 통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이 음, 모델은 기술이 기존 교육 방식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분산 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정의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나온 어떤 결과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전통적인 교실 방식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체하는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보다 전통적인 어떤 그 교실 수업보다 훨씬 더 뭔가 새로운 어떤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을 더 넣어서 강화를 하는 경우가 증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아예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인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를 뭐 "이론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방식이었다면,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애들한테 처음부터 마우스 키보드를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습부터 먼저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론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인제 그런 방식으로 수업 자체를 재설계를 완전히 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온라인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의 특별한 방식을 넣어서 수업을 재설계를 아예 해 버리는 경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정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아예 재정의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런 분산 환경에서 아예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못 했지만 이건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학습자의 그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수업을 설계를 굉장히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자들, 친구가 잘 못한다라고 하면 이 초급자에 맞는 코스웍을 따로 만들고, 중급자는 중급자에 맞는 코스웍을 따로 만들고, 상급자는 상급자에 맞는 코스웍을 다 설계를 다 해서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개별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교실 수업에서 아예 할 수 없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아예 시도를 하는 걸 여기서는 재정의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인제 정의를 한 이것을 모아서 SAMR이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사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론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교육 기술의 미래. 기술은 학습의 방식과 교육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의 교육 기술 이론은 개인적, 사회적, 평생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선 학습 모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네. 이게 인제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평생 학습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평생 학습은 이제 우리가 미분적분을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지만 사실은 지금 실생활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미적분을 잘하는 친구들은 인제 의대도 가고 인제 뭐 좋은 인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실생활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학습이 활용이 된 이제 사례인 거죠. 근데 지금 인제 분산학습이라는 것들은 다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는 한데 실생활에 우리가 이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분산학습이라는 걸 그걸 전제로 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단기 기억을 장기적 기억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까 통합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실제 내 생활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다음 단계로 또 가고 또 연결된 또 다른 어떤 학습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인제 공부한 곳은 공학대였어요. 인제 저는 인제 공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이 통소, 우리 전통 악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실제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어 실제로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학생들이 많이 몰린 동아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제 대학원을 진출을 해서 인제 자기가 정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 도중에 그만두고 아예 이 전통악기 쪽으로 전공을 아예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어 그 전공을 아예 바꿔서 새로 대학을 가고 거기서
다시 그 분야에서 또 박사학위를 따서 이제 완전히 인제 새롭게 바뀐 거죠, 이 사람의 어떤.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한예종의 교수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네. 특이한, 예, 특이한 어떤 케이스이긴 하지만 인제 이분 같은 경우가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것을 평생 학습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런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단순히 이걸 가지고 '직업을 좋은 걸 구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통 교육의 어떤 미래를 설계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인제 '교육 기술의 미래는 결국엔 그런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어 뭐 그 뭔가를 잘 기억하고 잘 응용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학습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분산학습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이게 어 이게 현실적이냐 아니냐라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학습이라는 건 정말 그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뒤에 뒷장에 보면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장에서 쪼금 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나누게 될 텐데 이제 그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학습 이론의 미래에 대한 비전. 또 요렇게 지금 현재 7개 정도로 구분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1. 학습 이론의 한계. 학습 이론은 주로 수업의 설계, 전달, 평가에 중점을 두지만 기술 인프라, 정책, 인적 자원 등 더 넓은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월컷과 샤츠는 이를 위해 기술 인프라, 설계, 약속, 거버넌스, 정책 및 인적 인프라라는 6가지 요소를 제안했다. 이 점점 더 인제 분산학습의 범위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여기서 지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인제 학교 수업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뭘까요? 수능 중심의 이런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평가 때문이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학생을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 정책 뭐 네.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어떤 방식이 사실은 학습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이론으로 분산학습 이론에 맞춰서 교육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안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분산학습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실제로 이것이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 인프라, 뭐 설계, 거버넌스,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뭐 어 어떤 저개발국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분산학습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좋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태어났고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저개발국 국가에 가서 지금 이런 분산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리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먹히지가 않을 거잖아요, 환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정책이라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걸 분산 환경이라는 걸 활용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누군가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학습 프레임워크의 확장. 학습 기술을 단순히 수업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더 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된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안한 프레임워크들은 기술, 문화, 제도적 차원까지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그 어떤 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분산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안에는 어떤 그 국가 아니면 뭐 그리고 지역 사회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어떤 조직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거에 영향을 지금 받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실제로 학습 환경들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개념적으로 보면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이 컨텐츠를 잘 만들자 이런 관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에서 이 분산학습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걸 우리가 여기서 그걸 다 고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학습 이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갈 것인가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학습 이론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그 인프라 환경, 뭐 정책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미래 학습 생태계 변화. 성공적인 미래 학습은 다 분야 팀에 의해 개발될 것이며 한 명의 교사나 강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팀 구조가 필요하다. 이 팀에서는 교사, 교수 설계자, 기술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과 조정을 담당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음. 어, 예,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이러닝 업체라면 떠오르는 게 어떤 업체입니까? 이런 거 없지. 메가스터디 혹시 아시죠? 아, 네, 네. 저희는 메가스터디 그런 세대가 아니고 아, 비디오, 맞습니다. EBS 세대라. 네. 그러니까 어쨌든 메가스터디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러닝 업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EBS도 뭐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거기에는 이제 그 손사탐이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그 사교육계 거물이 있었고 그분이 사실은 설립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엄청났었어요. 그 사람이 워낙 좋은 강의를 하니까 이 사람 강의만 들으면 다 서울대 갈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에 엄청나게 사람이 몰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든 것이 이제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네. 버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가 이 학습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그 다른 업계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게임 쪽에 보면 뭐 리니지를 만든 뭐 그런 NC소프트 같은 뭐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을 만든 뭐 사람들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그룹들이 모여서 그런 게임을 만들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같은 머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이 시스템이 복잡해졌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어 결론을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이끌어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학번들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사회가 격변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 개인적인 역량만 발휘를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적 성과가 나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지금 우리 MZ 세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도 그게 이제 복잡해진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같은 거죠. 지금은 코딩도 마찬가지지만 코딩을 한 사람이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서 엄청난 기업의 자금을 동원해야지 뭔가를 성공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펀딩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거의 지금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교육, 교육 환경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좋은 분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역량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팀워크 같은 거죠. 그 안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해 조정하는 그런 리더십들도 있어야지 이런 미래 학습 생태계가 제대로 잘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저는 AI 교과서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자원들과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소모되는 시대에 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뭐 팀워크, 리더십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한 학습 설계. 학습 자료 개발은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기능성, 보안, 사용성 등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 자료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공유 문화가 필요하다. 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선생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GitHub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 자기가 소스 코드를 다 GitHub에 올리고 배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GitHub를 통해서 그 새로운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 코딩 그 소스 코드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공동 개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 분산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지금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AI와 관련돼서 가장 돈 많다라고 하던 그런 세계의 굴지적인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이 AI에서 가장 뒤처지는 이유가 그런 생태계 속성을 사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 이런 그 AI와 관련된 기술들은 오픈 소스 환경에서 여러 개발자들이 그 오픈된 환경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계속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애플은 계속 배타적인 환경에서 자기 동점만을 고민하고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소외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물결들이 AI 쪽 기술들 쪽에서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 애플만 소외된 상태에서 뭐 필요한 인력들을 제대로 수급도 못했지만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도 그만큼의 어떤 큰 효과가 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환경은 이미 이런 그 공동 개발 그리고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그 개발하는 그런 생태계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교육 환경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분산 환경에서 뭔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속성들을 아예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고민 콘텐츠를 잘 만들어 보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고, 혹시 선생님 그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네. 미래 캠퍼스랑 캔바 두 개 중에 다 사용해 봤는데 네. 저는 미리 캠퍼스가 더 저한테 그런가요?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려고 네. 하는 게 좋을까 아니라 나쁠 떠나서 네 저는 그걸 먼저 접해서 그런지 그런 방식이 저는 맞던데 다른 사람들은 캔바를 더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캔바에 들어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안에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 템플릿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또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수업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이미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내가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간들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캔바가 지금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여러 또 툴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쉽게 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또 제품으로 성장이 지금 돼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지금 그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한 학습 설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되게 맞는 속성 중에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콘텐츠를 요즘에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캔바 활용해서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그만 자료를 만들 때도 캔바를 통해서 만들고, 이제 배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캔바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공유 문화 자체가 이런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증거 기반 학습 리소스, 교육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 가능한 교육 리소스 저장소가 개발되고 있다. 이는 학습 커뮤니티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자원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정보 기반이라고 하는 걸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교육 도구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라는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인제 상황이고, 이것이 인제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기반이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학습이 설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용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보 기반의 학습 리소스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 기관이나 특정 기업에만 어 소속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 자체, 그리고 여기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이 다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가 되어야지 이걸 어떤 학교에서 혹은 선생님들이 다시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독점적인 어떤 기술이 되거나 독점적인 어떤 데이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 우리 학교에, 우리 교실에도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어 이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걸 쉽게 적용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부 기반의 학습 리소스가 어떤 저장소라고 하는 개념에서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음. 실 교사와 학생의 참여,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설계된 학습 프로그램이 이러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학습자의 참여 없이는 이제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 도구를 쓰는 주체도 교사하고 결국에는 학습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선생님이 어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적어도 코디네이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극을 주는 역할들을 분명히 어떤 수업 내에서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 학습 도구 그리고 분산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 어 두 객체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질적인 학습 효과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하고 학습자가 그냥 1대 1로 만나서 뭔가 학습하는 것보다, 이 중간에 선생님이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 주고 학생들이 또 그에 따라서 뭔가를 맞춰 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이 훨씬 더 '미래에는 학습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7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학습 분산 환경에서 학습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그냥 필수적인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가 볼까요? 네. 결론, 수업 이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문적 연구 결과와 실제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교사, 교육 설계자, 정책 입안자 등에게 유용한 자료들이 많지만 여전히 많은 리소스는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인 학습 환경을 가정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 기술에 맞춘 일부 이론들이 있지만 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학습 설계에서 창의성을 유지하고 정당한 대체라는 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학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학습 전문가들도 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재사용하는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분산학습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기반으로 지금 어떤 수업 설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기반의 이론적인 어떤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게 현실적인 어떤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와 동일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어떤 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이해는 되고 '아 이게 좋겠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분산학습이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 수업 내에서 뭐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또 이론을 검증을 하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또 검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책을 발간한 ADL이라고 하는 ADL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기관이 있네요. 이게 국방부 산하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학습을 전문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관심 있다면 ADL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포트를 계속 읽어 보면 뭐 당장 내 일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아 전 세계에서 이런 고민들을 교육학 쪽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체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됐을까요? 혹시 뭐 전반적으로 이 수업을 준비하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긍정적인 것은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능동적인 학습에 관련돼 있어서는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이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해석을 하고 이걸 다시 요점 정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렇게 또 네.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라는 이해되지 않는 문맥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아 이것을 분산학습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조금은 이렇게 '몸소 체험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네. 강의만 다행입니다. 듣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또 리포트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아 조금 더 이 러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인제 네. 그 모든 학생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 수업을 이제 들을 때 뭐 잠깐이라도 그런 고민을 일단 하면은 제가 이 수업을 의도했던 바가 잘 달성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 책을 좀 번역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이 책을 꽤 오랫동안 계속 봐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책에서 그 '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뭔가.'라는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는 뭐 100%다 이해를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인제 이 수업을 맡고 학생분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못 느꼈던 걸 또 제가 또 느낀 것도 있고 새로운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소소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좀 저는 되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분들은 선생님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서로가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만나죠. 그죠? 네.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지만 좀 부담스럽더라도 뭐 그동안 지금 요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감이 인제 생기셨으니까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잘 준비해 주시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좀 풍성한 이야기들을 그때 가서 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좀 짧게 끝났는데 한 1시간 정도 끝났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자료들은 제가 조금 더 올려서 시간을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